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호암 이병철 의로 의자를 쓰셨는데요. 우리 민석기 네네. 저자님, 기자님이시죠? 예, 예. 매일경제 기자님 뵙고서 우리 멋진 책 호암 이병철 의에 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주 성격이 급하시죠? 아무래도 직업적으로 좀 급하죠. 예. 지금은 어느 부서에 계십니까? 지금은 중소기업부 차장으로 있습니다. 아, 중소기업부. 요즘 네네. 중소기업들 어려운데 어떠세요? 뭐 다들 너무나 어렵다고 예. 많이 하시는데 예. 또 실제 알고 보면 또 하시는 데들은 또 다 조금씩 성장하시더라고요. 독일에서 공부를 네. 많이 하셨던데 그럼 네. 한국에도 히든 챔피언이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이 많습니까? 한국의 히든 챔피언 같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죠. 아, 사실은.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럼 희망을 가지고 우리 네. 중소기업들한테 관심을 더 많이 보여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인 삼성에 그리고 그 삼성을 만드신 이병철 회장님에 관해서 쓰셨어요. 그 이유가 있으십니까? 네,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삼성도 옛날에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이제 커가지고 지금 대기업이 됐지만 네. 작은 물고기가 점점 커지듯이 이 삼성도 옛날에는 작은 기업이었는데 그 작은 기업 삼성을 일군 창업자가 바로 이 호암 이병철 선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주변에서 왜 현재 회장인 이건희 회장을 쓰지 않고 네. 왜 죽은 땅 속에 있는 이병철 회장을 썼느냐 네.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요. 예. 농담으로도 책이 팔려도. 이건희 회장을 썼으면 더 책이 많이 팔렸을 건데 네. 왜 죽은 이병철 회장을 썼느냐. 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그 한 국가가 경제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네.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물론 대통령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겠지만 그 나라의 실질적인 경제를 일으키는 이 기업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병철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힘이 네. 지금 시대를 흘러서 지금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과연 이병철 회장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까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네. 이 기업인 한 명의 힘이 정말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정작 우리 후손들은 네. 또 현재 젊은 이일수록 네. 이 이병철 선생을 잘 모릅니다. 그 어저께도 크리스마스 점심 때 이제 제가 아는 지인분하고 점심 식사를 했는데요. 네. 그 아들이 그 지금 24살인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학생인데 제가 이 책을 선물을 했어요. 사인을 해서. 근데 모르더라고요. 이병철 회장님. 예. 지금 현재 이렇게 20대 이하로 내려가면 네. 이 이병철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좀 더 많은 훌륭한 기업인들이 나올 수 있는 그 토대, 네. 씨앗을 남기고자 이 책을 썼습니다. 멋진 의도를 네. 가지고 쓰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책의 내용이 굉장히 충실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이병철 회장님 밑에 이렇게 아주 멋지게 의로 의자를 쓰셨거든요. 네. 기업이면은 보통은 의가 아니고 이로 네, 의자에 네. 가까울 것 같은데 그렇죠. 왜 의자를 쓰셨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이 의라고는 한문의 의미를 보면 우리가 그 눈을 눈 다친 사람이 예. 그 새로운 눈을 할 때 의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리, 다리. 뭐 손이나 예. 다리 한그 의수, 의족 뭐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뭐 어떤 홍수나 이런 재해를 당했을 때 내는 돈을 수재의연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의연금. 그때 그렇죠. 의자가 예. 사실은 이의자를 씁니다. 네. 한문을 아마 그 의자를 아시는 분은 굉장히 드문데 예. 그때 이 의는 의로울 의가 아니라 뭔가 하나 부족한 거를 채워준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호암 이병철이라는 사람은 한 기업인으로서 그때 당시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한국에 굉장히 부족했던 그런 산업적인 부흥을 이분이 큰 역할을 하면서 도와주지 않았나. 채워주는 분이다. 채워주는 네. 한국 경제를 채워줬다는 의미까지 해서 제가 그 두 가지 의미에서 의라는 단어를 달게 됐습니다. 이 의라고 하는 제목을 정하기까지 한 4년 걸렸습니다.
이 디자인이 들어간 상태에서 마지막에 네.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이 의라는 제목을 생각해냈는데요. 네. 이 이병철 회장이 사업을 할 때 네. 굉장히 의로운, 굉장히 모범이 될 만한 사업 기준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 사업이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 사업을 했을 때 내 개인의 돈이 아니라 네. 국가적으로 지금 이게 필요한 사업이냐를 굉장히 첫 번째의 기준으로 봤습니다. 그게 사업 보고이군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일명 사업 보고인데 네.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이 사업을 해서 제품을 팔았을 때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나라에 도움이 되느냐? 두 번째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느냐.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를 내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키웠을 때 네. 이 사업이 세계로 나아갔을 때 내가 세계를 평정할 수 있을까? 라고 그걸 하는 벌써 그때 생각하셨단 말씀입니까? 네, 그렇죠. 네. 그 세 가지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펼쳐나가는 게 그 세 가지 원칙 속에서 3, 40년의 사업 인생이 펼쳐지는 겁니다. 네. 4, 50년 전에 이 효암 선생은 그런 사업 원칙을 갖고 네. 사업을 펼쳐나갔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도 모든 기업인들이 벤치마킹 해야 될 철학인 거죠. 그렇네요. 네. 이미 네네. 4, 50년 전에 명쾌한 자신만의 경영 철학, 특히 신규 사업 진출에 네. 관한 철학을 가지고서 신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지금의 삼성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그것을 지금의 경영자들이 배워야 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점들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책에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부분이 재밌게도 노노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민저자님께서. 네. 예. 그- 노노와 이병철 회장의 관계 어떻습니까? 호암 선생은 어려서 한문 세대였기 때문에 논어를 어렸을 때부터 배웠거든요. 네. 근데 이 호암 선생이 논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어려서부터 많이 접하다 보니까 또 그에 대해서 굉장히 논어에 사실은 인간의 본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사업을 하면서 사람을 많이 다루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제 많이 느끼다 보니까 한평생 죽을 때까지 머리맡에는 항상 이 논어책을 두고 네. 읽으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물론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네. 주변에서 전해오는 말에 호암 선생의 네. 측근을 네. 이 책을 쓰기 전에 직접 만났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어본 바는 확실하게 항상 옆에 논어를 두고 읽으면서 항상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게 하면서 나를 따르게 할 것인가를 굉장히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아,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기업과 그 큰 기업을 읽을 때 혼자 있겠습니까? 항상 인재가 내 옆에 있어야만 했거든요. 사람들과 함께. 네. 네. 근데 그 작은 기업에서부터 대기업에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자기 옆에 두었겠습니까? 근데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이 재수 없으면 옆에 있겠습니까? 그렇지. 이병철 회장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끌리는 뭐가 있었던 거죠. 그걸 영어로 얘기하면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네. 이병철 회장은 굉장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게 네. 뭐 막 명령조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을 존경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 끌리는 힘 이런 게 있었던 사람인데 네. 그러면서 평상시에 소설도 많이 읽고 소설도 인간의 그런 복잡한 심리를 묘사한 그런 소설 있잖아요. 그런 네. 것도 많이 읽었고 그러면서 그거를 읽게 된 배경이라든가 사람을 쓰는 용인수를 할 때 그 밑바탕이 된 게 그 논어입니다. 논어. 아, 네네. 그렇군요. 저도 네. 논어를 열심히 읽어야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어렸을 때는 네. 굉장히 몸이 허약하고 공부를 하기 싫어해서 막 전학도 4번인가 다녔어요. 네. 그리고 학창 시절에. 네네. 그리고 대학도 와세다 대학으로 이제 집은 조금 돈이 있어서 와세다 대학으로 갔는데 근데 몸이 허약해가지고 또 중도 기국을 합니다. 아, 근데 어떻게 보면 끝까지 졸업을 못 하시고 네네. 기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도 공부를 포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생을 마칠 때까지 이병철 회장은 자기 뜻대로 뭘 제대로 한 게 없는 거죠. 네. 자, 요즘 세상에 지금 그런 아들을 둔 아버지나 엄마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아들을 어떻게 할까요? 거의 뭐 그냥 꾸중으로 많이 혼냈겠죠. 네. 근데 이병철 회장의 선친들은 그 자식들을 이렇게 혼내지를 않았던 부모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이렇게 네가 무슨 할 요량이 있겠지. 그러면서 자식을 굉장히 믿어주는 그런 부모들이었고 네. 이렇게 혼내지는 않았지만
한 개인으로 놓고 보면 20대 초반까지 또 20대 초반에 또 결혼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실업자인데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셋을 낳습니다. 예. 그러면은 정부에서 셋째부터는 도와주지 않나요? 네, 요즘은 그런데 옛날에 그러니까 요즘 시각으로 보면 예. 실업자의 네. 몸도 허약하죠, 공부도 못했죠, 하는 사업 쭉쭉 망했죠, 애는 셋이죠. 이병철 회장이 네. 어느 날 집에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창가에 달빛에 비치는 그 방에 부인과 아이 셋이 누워있는 걸 보고 어느 날 문득 내가 도대체 뭘 하는 것인가라는 큰 대오각성을 하게 됩니다. 가족이 다시 네, 가장의 길을 알려준 네, 거네요. 그러면서 사람이 철이 든다고 할까요? 그때 크게 철이 들면서 사람이 180도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사업을 내가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람이 머리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도 바뀌고 그러면서 사업적으로 이제 성공의 길을 차근차근 다져나가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참 재밌게 장보고를 존경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세계로 진출하는데 그런 장보고 정신이 우리 호암 이병철 회장님께 영향을 미쳤나요? 네, 그 호암 선생은 그 역사 공부를 하다가 그 장보고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복잡한 그 해상 패권을 둘러싼 그때도 역시 우리가 중국에 굉장히 그 밀렸던 시대잖아요. 나당 시대죠. 네네. 예, 예. 그래서 신라 사람들이 막 중국으로 팔려가고 뭐 요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실상 인신매매 같은 것이 막 돈 몇 푼에 이루어지던 그런 무서운 시대였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시대에서 그 복잡한 해상무역 전쟁에서 장보고라는 사람이 그를 굉장한 현명한 지혜로 그를 장악을 했거든요. 네. 이런 걸 보면서 이병철 선생은 그 세계적인 사업을 벌여나갈 때 이 세계의 동향과 네. 이거를 어떻게 늘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와치를 하면서 어떻게 이거를 풀어나갈 것인가를 굉장히 영감을 준 사람이 이 장보고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병철 회장은 그 평상시에 집에서 TV를 세 대를 놓고 봤다 그래요. 동시에 네. 다른 채널을. 네네. 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면은 각 채널에서 방송하는 뉴스도 달랐지만 그 방송에서 한 가지의 사안을 어떻게 보는지까지도 굉장히 유심히 봤던 거죠. 한 사안에 대해서 달라지는 시각들을 그러면 네, 네. 분석하신 거네요. 네, 그런 것까지 다 보면서 한 가지 사안도 어떻게 보는구나를 굉장히 다양한 시각을 접하면서 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늘 생각을 하면서 사고의 깊이를 높였던 거죠. 네. 그러면서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그런 전 세계의 움직임 이런 것까지 뉴스를 꼼꼼히 챙겨보면서요. 네. 늘 세계의 정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렇군요. 그 장보고 정신을 그대로 이제 네. 뭐 1000년이 지났습니다만 다시 살려내신 게 우리 이병철 회장님이시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뵈니까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책을 좀 많이 읽는 편인데요. 네. 아무래도 보통 몇 권 정도 읽으세요 한 달에? 한 달에 뭐 업무상 바빠가지고 많이는 못 읽지만 그래도 한 2권 정도씩은 읽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내용을 저술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네.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권의 책을 쓰기 위해서는 100권 이상을 읽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떤 특정한 주제를 써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거와 관련된 주제와 집중해서 많이 읽는 편이고요. 네. 좀 휴지기 때는 책을 안 쓸 때는 뭐 한 달에 한 2권 2권 정도. 정도씩 네. 꾸준하게 읽으시는군요. 네. 근데 뭐 남다른 자신만의 독서법 이런 게 있으신가요? 네, 저는 책을 많이 읽는데 특이한 거는 저희 집에 책이 없다는 겁니다. 도서관에 다니시나요? 그건 아니고 제가 직접 사서 저희 집에 꽂아 놓는데 네. 그게 언젠간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유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저는 책을 공공재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네. 본 책은 반드시 남에게 주거나 도서관에 기부를 합니다. 잠시만. 내가 돈을 주고 산 책이지만 공공재다. 이런 생각을 네, 하신다는 네. 거죠? 제가 책을 읽고 집에 쌓아놓으면 사실 자기가 잘 안 보거든요. 네. 그러면 집에 있으면 그냥 묵혀 있는 거지만 제가 이 책을 주면 이 책을 다른 사람이 읽거나 또 누군가 제3자가 읽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은 계속 돌려볼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런 이제 책에 대한 독특한 철학을 네. 가지고 계신데 독서법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책을 읽을 때요. 예. 이렇게 쭉 읽으면서 네. 밑줄을 치고 제가 그 부분을
항상 예. 이 책 뒤에 보면 항상 한 장에 이 여분지가 예. 있거든요. 예, 예. 읽으면서 중요한 대목은 여기에다가 메모를 합니다. 여기에다가. 아, 손으로. 네, 손으로 직접 수기로 메모를 하고요. 다 읽으면 이 맨 뒤가 앞뒤로 한 페이지가 다 이게 메모가 되거든요. 네, 네. 그럼 요걸 한 장을 딱 찢어가지고 제 집에 갖다 놓고요. 요거는 이제 다 봤으니까 딱 꽂아놨다가 나중에 몇 권 쌓이면 요걸 통째로 들어서 예. 선물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밖에서 맨 뒷장에 찢어진 책을 발견한 우리 민저자님께서 읽다가 주신 책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러니까 미리 설명을 해야죠. 제가 읽었던 책이니까 네. 근데 너무너무 이런 내용이 좋습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책을 드리죠. 정말 네. 그 책에 관해서도 이렇게 일가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자신만의 독서법을 가지고 네, 계신 네. 아주 멋지십니다. 그래서 책은 공공재라는 생각을 확고히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책은 네. 공공재다 이 생각을 계속 가지고서 이 네. 서평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읽은 책 한 권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호암 이병철 회장님, 한국의 기업가의 대표적인 분이시고 정말 네. 한국 경제를 만들어 가신 분인데 이런 분들의 책을 읽고 쓰시고 나셔서 우리 지금 시대 조금 어려워하는 젊은 친구들, 우리 학생들에게, 대학생들에게 특별하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요즘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뭐 의사나 변호사, 뭐 판사, 뭐 이렇게 소위 돈 잘 버는 직업에 그 많이 하고 싶어 하잖아요. 요즘 뭐 판사도 보면은 대부분 다 우수 인재들이 다 몰리고 있고. 그런데 물론 그런 직업도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 경제에 큰 부를 일으키고 한국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역시 기업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기업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어린 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나 사실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롤모델을 나는 기업가가 되겠다. 정말 삼성과 같은 기업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어린이가 과연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어른인 부모님도 대부분 뭐 돈 잘 버는 직업, 소위 잘 나가는 직업에 대해서만 뭐 의사나 이렇게 아마 부추기고 그럴 겁니다. 근데 실제 한국 경제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훌륭한 기업인 한 명이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 지대합니다. 지금과 같은 삼성 기업이 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생각을 안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어린 학생들이 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이 삼성과 같은 기업을 단 한 개라도 일으킨다면 아마 우리나라 GDP가 1만 달러가 더 쑥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어린 학생이나 젊은이들, 심지어 직장인들까지도 기업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많이 읽어주세요. 예, 오늘 말씀 너무 재밌게 잘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을 이렇게 재밌게 해주시고 또 책도 많이 읽으시니까 깊이도 있으시니까 저희가 많은 것들이 이렇게 얻어갈 수 있는데요. 지금 한국을 이끌고 가시는 CEO분들 그리고 조직의 리더분들 또 국가를 이끄시는 분들 이런 리더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네. 특히 우리 호암 이병철 의를 쓰신 분으로서 저자로서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조직의 한 리더로서 큰 역할을 하려면 사실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인간적인 매력이 없어서는 절대 그 조직을 크게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 호암 선생도 얼굴 생김새만 봐도 굉장히 냉철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이면에는 굉장한 인간적인 따뜻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요. 그 단적인 예로 그 옛날에 워싱턴까지 갈 때는 비행기를 5번을 타고 갔었어요. 김포공항에서. 그래서 그 1960년대 초반의 일인데 그 비서가 그 아무래도 비서니까 많은 짐을 끌고 이제 같이 따라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비행기를 5번 타면서 그 이병철 당시 CEO를 수행해서 갔을 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 워싱턴의 그 메이필드 호텔에 도착했을 때 이병철 선생이 그 비서실장에게 이렇게 약 하나를 주죠. 그래서 그냥 이거 하나 먹고 자게 그랬던 거죠. 근데 그 비서가 다음날 아침에 제 시간에 못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수면제를 줬거든요. 그만큼 보이진 않지만 자기 밑에서 고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성과도 보상해주고 이렇게 배려해주는 따뜻한 인간미가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삼성이 그 뭐 PS니 PI니 이런 상당한 인센티브를 연말에 주는 것들이 전부 다 그 호암 선생의 그런 경영 철학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호암 선생의 일생처럼 보다 조직의 리더로서 인간적인 따뜻함을 잘 갖추고 있다면, 그거를 직원에게 또 잘 베풀어 준다면, 조직의 리더로서 확실하게 그 조직을 따뜻하게 크게 성공리에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 아스토리아 호텔이죠. 우리 매일경제 신문 옆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호암 이병철의 저희도 열심히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